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호펜하임입니다. 마인츠는 3-4-3 기반의 구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빌드업 초반과 중원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안정성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흘러바흐는 등지는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를 번갈아 수행하며 공격 시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시브는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백 각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아 전진 과정에 활력을 더하지만, 중원 더블 볼란테가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전체 라인이 한 번에 갈라지며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재성이 이선에서 템포 조절과 연계 플레이를 시도해도 빌드업 첫 단계에서 압박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윙백이 동시에 올라갔다가 공을 잃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넓게 열리며 컷백 중거리 세컨드 슈팅이 연달아 들어오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집중력 저하가 누적되는 취약함이 존재합니다. 결국 마인츠는 공격 템포 전환은 좋지만 중원 압박 지속력과 세컨드볼 관리에서 불안이 명확한 팀이라 이번 매치업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반면 원정팀 호펜하임은 4-3-3 기반의 라인 유지가 안정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확실한 탈압박과 커버 플레이까지 갖춘 팀으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마인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아슬라니는 압박을 받아도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이를 벗겨내며 수비 중원을 한 번에 끊어주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아부둘라흐는 폭넓은 커버 범위와 세컨드볼 반응 속도로 중원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 템포를 끊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램펄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수를 끌어내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좋아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전제를 만들어주고, 호펜하임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탈압박 한 번으로 측면 전개와 깊은 지역 진입까지 빠르게 이어가는 완성된 전개 구조를 보여줍니다. 공격 전환뿐 아니라 공을 잃었을 때도 역압박으로 세컨드볼을 회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경기 전체의 리듬을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팀입니다. 이 매치업의 핵심은 점유율 자체가 아니라 중원에서 누가 세컨드볼을 더 많이 따내고 탈압박 이후 전진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호펜하임은 명확한 우위를 보입니다. 마인츠는 3백 뒷공간 관리와 빌드업 초반 압박 대응에서 불안이 반복되고, 윙백 체력 부담이 커지는 후반 구간일수록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더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중원 라인 간격이 일정하고 압박 탈압박 커버 3요소가 모두 정돈되어 있어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전술적 안정성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는 마인츠가 압박 강도로 한두 번 빠르게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전진 후퇴 템포에서의 완성도 차이가 경기 흐름을 서서히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이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3백의 뒷공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마인츠와 중원에서 안정적인 탈압박과 세컨드볼 확보 능력을 갖춘 호펜하임의 구조적 차이가 스코어까지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 팀의 성향상 전반보다는 후반에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호펜하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니스와 마르세유입니다. 니스는 3-4-3 구조 속에서 윙백의 왕복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라인 유지와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리지만, 수비 안정성에 비해 세컨드볼 대응이 떨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팀입니다. 케빈 카를로스가 등지는 움직임으로 전방 연결의 중심을 잡아주고 보가가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돌파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홈에서 자주 살아나지만, 이 전진 과정에서 윙백이 높은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뒤쪽 라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세컨드 지역이 반복적으로 비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특히 코너킥과 간접 프리킥 이후 첫 번째 경합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흘러나온 볼을 정리하는 두 번째 접점에서 마크가 종종 느슨해져 상대 이선에게 박스 앞 넓은 공간을 내주며 위협적인 중거리 상황과 제크로스 기회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이 취약함이 더 확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마르세유는 4-2-3-1에서 더블 볼란테가 라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팀 전체의 균형을 잡고, 점유와 전환을 모두 살리며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상대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건드리는 팀으로 평가됩니다. 오바메양은 뒷공간 침투를 반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고, 그린우드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볼을 잡는 순간 빠르고 정확한 킥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드볼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니스가 세트피스 이후 정리하지 못한 공간을 그대로 파고드는 장면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호이비에르는 전환 지점에서 세컨드볼 낙하 지점을 먼저 점유하면서 공을 회수한 뒤 다시 측면 전개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니스의 압박 템포를 무너뜨리고, 마르세유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볼 소유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장신 수비수들과 오바메양 그린우드가 동시에 세트피스에 가담하면 니스가 가장 취약한 세컨드 존을 반복적으로 파고들 수 있고, 이는 경기 전체에서 니스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니스가 보가의 개인 능력과 카를로스의 버티는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에서 몇 차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컨드볼 처리 불안과 세트피스 대응 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 흐름은 점차 마르세유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점이 자연스럽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완성도, 세컨드볼 관리력, 전방 마무리에서의 디테일까지 고려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세유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부처에서 우위를 만드는 흐름이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마르세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레스턴과 블랙번입니다. 프레스턴은 3-5-2 구조 속에서 3백을 중심으로 중원 숫자를 두껍게 유지하며 경기 내내 세컨드볼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홈 강세형 팀으로, 제비슨이 전방에서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파고들어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스미스가 터치라인을 따라 꾸준하게 오버래핑하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박스 안 공급량을 높여주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블랙번 수비진의 간격 유지와 커버 범위는 경기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다르소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회수와 공격 템포 조절을 동시에 담당하며 박스 근처에서 흐름이 막혀도 중거리 옵션까지 보유하고 있어 프레스턴이 단조로운 전개에 갇히지 않게 해주는데, 이 중원 구성 자체가 세트피스 활용 능력과 직결되어 홈 경기에서 난전이 벌어질 때마다 프레스턴이 흐름을 되찾는 중심축이 됩니다. 실제로 프레스턴은 세트피스 패턴이 단순히 한 명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복수의 경로를 설계해 놓는 방식이어서 상대 수비의 마크를 지속적으로 분산시키며 코너킥 프리킥에서 다양한 득점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는 올 시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 블랙번에게 치명적인 변수로 직결됩니다. 반면 블랙번은 4-2-3-1에서 오아시와 카르고보, 타바레스 등 이선 기술형 자원이 볼점위에서는 능하지만 뒷문이 지나치게 불안정해 지난 14경기에서 19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1실점을 넘기는 약점이 반복되어 왔고, 포백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 박스 안 혼전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도 잦아 프레스턴처럼 압박 강하고 세트피스 능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경기 내내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블랙번이 라인을 올려 맞붙을 경우 제비슨의 침투가 빈틈을 집요하게 흔들 것이고, 라인을 내리면 토다르손 중심의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프레스턴에게 지속적으로 밀리며 경기 템포 자체를 빼앗길 공산이 커 결국 어느 선택을 하든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블랙번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흐름까지 감안하면 세트피스 한 방이나 세컨드볼 재차 공략이 스코어를 바꾸는 결정적 장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전체적인 전술 상성 중원 장악력 세트피스 완성도를 모두 종합하면 프레스턴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꾸준히 틀어주고 승부처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큰 경기로 판단되는 만큼 프레스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레반테입니다. 발렌시아는 4-4-2 구조 속에서 양측면에서 꾸준하게 크로스를 올리며 장신 자원들을 앞세워 공중전 우위를 만들려는 팀 컬러가 뚜렷하고, 다니 라바는 넓은 폭을 활용해 터치라인에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움직임으로 박스 근처에서 계속된 압박을 유발하며 컷백과 크로스를 번갈아 선택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페펠루는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흐름을 안정시키며 측면 전환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해 발렌시아의 전개가 단조로운 형태로 수렴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하비 게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두 줄 수비 앞뒤를 커버하면서 세컨드볼 경합까지 모두 책임지는 연결고리로서 가치가 높기에 홈 경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세트피스와 제공권 싸움에서 높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레반테는 5-4-1의 파이브백 구조로 박스 안 숫자를 최대한 확보해 두 줄 수비를 촘촘히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원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앉아 라인 간격이 길게 벌어지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버티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잦은 파울로 세트피스를 허용하는 구도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는 흐름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킥이 올라오는 순간 마크 전환 타이밍을 놓치거나 상대 장신 자원을 뒤에서 따라가지 못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헤더 찬스를 쉽게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었고, 첫 번째 볼 경합을 버텨도 흘러나온 세컨드 지역에서 반응이 늦어 재차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발렌시아처럼 장신 센터백 스트라이커를 다수 박스 안에 넣고 세트피스 패턴을 적극 활용하는 팀을 상대로는 후반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무리한 센트럴 침투보다도 측면 전개를 통해 레반테 박스 앞 옆에서 세트피스를 꾸준히 얻어내며 후반 승부처에서 한 방을 노리는 운영이 더 합리적이고, 홈 분위기와 압박 강도, 제공권 우위가 결합되는 순간에는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만한 헤더 한 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레반테는 그 순간을 버티기 위한 파울 관리 마크 디테일을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패턴을 감안하면 이를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발렌시아의 세트피스와 공중전 구조적 우위가 경기 흐름을 잡아가기 좋은 매치업인 만큼 심리적, 전술적, 체력적 요소가 겹치는 승부처에서는 발렌시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종합해보면 발렌시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